자, 이제 소송물 이론 가볼게요. 자, 이제 총액주의, 쟁점주의 요건데요. 이게 소송에서 적용되는 걸 얘기하는 거야, 지금. 행정소송 같은 데서. 자, 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갑은 특수관계인 갑이 일으킨 손해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보험금. 근데 과세관청은 A법인이 수령한 보험금이 100억인데 야, 니네 총 손해가 150억이다. 그러면 특수관계자가 손해를 입혔으니까 보험회사에서 받은 거와의 차이 50억에 대해서는 특수관계자에게 돈을 받아와야 된다. 그런데 그걸 부당하게 포기했다. 라고 주장하면서 과세했던 거야. 첫 번째 이유가. 그래서 150억 원에 미치지 않으므로 구상금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했다. 받을 채권을. 그래서 부당행위 계산 부인을 적용을 했어요. 이래서 이제 소송을 갔는데 1심 법원에서 특수관계자가 발생시킨 사고로 지급받은 보험금 100억이 니네 보니까 실제 손해가 80억이더라. 그얘 50억 포기한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추가로 손해배상할 수 있는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부당행위도 없다는 거. 받을 만큼 다 받았다는 얘기죠. 왜 부당행위가 적용되지가 않아? 쟤한테 받던 나한테 받던 똑같은 거잖아. 나는 손해가 없었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왜냐하면 조세 부당한 감수가 있어야지 부당행위를 받는 건데 그걸 보험회사에서 받던 특수관계자가 받던 상관없다는 거지. 법인세법 적용에 있어서는 적어도. 다만 이제 형사상 배임 문제 뭐 이런 건 별도의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러자 이제 과세관청은 어디 가서 2심 법원에 가서 2심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대법원 판례를 보면 원심은 이런 표현이 있어. 원심은 이런 표현. 그 다 2심을 얘기하는 거야. 고등법원을 원심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런 거 배우나? 안 배우나? 행정법원에서 하는 걸 1심이라고 부르고 2심을 원심이라고 부르는 거야. 어쨌든 항고하면서 과세 처분 사유를 바꾼 거지. 이렇게 갑자기 바꾼 거야. A법은 보험금 수령액이 있는데 그 사고로 소멸되어 잠소된 자산이 10억이야. 그럼 90억의 보험 차익을 계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입금 산입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얘네 회계 처리를 바로 어떻게 한 거야? 차변에 보험금 현금 받고 현금 완샷에 100억 대변에 여기 장부가액이 있었을 거 아니야. 장부가액이 뭐 기계가 있었으면 기계가 90억 기계가 10억이었지. 10억 그리고 보험 차익 90억 이렇게 계상해야 되는데 이 보험 차익 갖고 네팅을 친 거지. 얘네는 네팅을 쳐가지고 기계 그렇죠? 기계 바로 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돈으로.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사실은 얘네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우리가 법인세법에 따르면 입금 산입을 하고 그 다음에 일시상각 충당금 같은 거 세워가지고 하면 되지. 근데 그거 양쪽 누락해도 여러분 사실은 뭐랑 똑같아? 불완전한 세무조정에 불과한 거죠. 이해하시겠지? 근데 과세관청 불안정한 세무조정도 경정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조금 더 백그라운드를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입금만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즉 송금 일시상각 충당금 니네가 안 세우지 않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계 처리 방법을 준수하지 않고 임의로 새로운 기계장치를 취득하여 81억을 지출하고 현금 내보내고 남은 9억 원만을 보험차익으로 과소계상했다. 그래서 A법인에 입금 산입하여야 할 보험차익 81억이 누락되었다. 라고 해서 과세소득 범위가 처음에 90억이었으니까 90억 안에서 81억 부가 처분하는 것은 상관없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흡수되니까 뭐 이런 주장을 한 거지. 그러면 이건 흡수설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야. 이거는 소송 과정에서 내가 총액을 기준으로 주장하느냐 쟁점을 기준으로 주장을 하느냐 뭐 요 문제가 있는 거야. 그렇지만 새로 처분되는 건 반드시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한 처분이어야 돼. 근데 이 사건은 같은 거지. 사건은 같지만 사실관계는 다른 거지. 왜냐면 과세처분의 사실관계가 근거가 되는 거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 52조냐. 지금 완전 새로운 거인 보험차액의 입금 산입 누락과 일시상각 충당금에 대한 논제냐. 이건 전혀 다른 거잖아. 이렇게 새로 과세처분을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판례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거라고 믿고 자, 교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실관계를 말씀드렸고 쟁점은
기본적 사실관계에 동일성이 없는 경우 정당한 과세표준 소득금액 범위 내이면 소송 중에 처분 사유를 변경할 수 있느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는 것처럼 종전 처분과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 있지 않은 이와 같은 처분 사유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근데 만약에 이걸 허용했다 하더라도 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불완전한 세무조정으로 인정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물론 국세기본법 22조의 3을 보면 여러분들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이거하고 좀 다른 거야. 뒤에서 한 번 더 설명하겠지만 국기법 22조의 3을 보면 이런 거 있잖아. 당초 처분이 있었던 거예요. 당초 처분이 있었고 여기 징액 처분이 있는 거죠. 그럼 지금 사고는 뭐야? 이 당초 처분에 있었던 것은 징액 처분에 흡수된다는 거죠. 흡수된다. 이것과 지금 소송물 이론은 좀 다른 거야. 이해하시겠죠? 이거 그냥 흡수된다 뭐 이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거 참고로 이해하시면 되고, 다만 여기선 이런 얘기를 하지. 당초 처분에서 위법 사유를 주장할 수 있었는데 그 당시에 주장하지 않고 흡수된 이 사건에서 당초 처분에 기존에 있었던 위법 사유, 그것이 무엇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쟁력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위법 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지, 지금 요 사건하고 직접적으로 있는 건 아니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 주요 근거 있죠. 자, 각 처분의 사유는 상호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두 번째 줄에 가보면 별개의 것이다. 그래서 중복 없이 개별적인 처분 사유를 근거로 세액을 결정하는 과세 처분을 할 수 있어서 기초적 사실관계가 같지 않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가처분의 근거 조문이 다르면 기초적 사실관계는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두 번째 여기 보시면, 아니 여기서도 아까 그러면 여기서 그냥 또 한 법원에서 다 한 판에 하자는 게 총액주의잖아. 단판주의잖아. 어차피 뭐 문제가 된 거 다 같이 하면 되지 않습니까? 2심에서 그냥 받아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한다고 사람들이. 지금 상황 이해하시겠죠? 그냥 2심에서도 다 같이 한번 그냥 똑같은 거니까 한번 가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법원은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이유로 절대 안 된다고 해. 그게 뭐냐면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지금 훼손시킨다는 거지. 이 사건에 대해서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따라서 조세심판원에서 이 보험차익에 대한 얘기를 먼저 했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와서 부가처분 사유를 바꾸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아무리 총액주의라고 하더라도 거기 파란색 납세자의 권리 보호 절차를 침해하거나 조세심판 전치주의를 형해를 초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밑에 비교 판례 있죠? 그럼 처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다 이거지. 그래서 다만 처분의 동일성이 인정되더라도 납세자에게 불리해서는 안 되니까 당초 처분의 세액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단서고, 동그라미 1번을 보시면 당초 양도 건물의 주택 용도 외의 부분이 주택 용도 부분의 면적보다 크다는 사유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소송 도중 어차피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문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 도중 아니 이놈은 한 채가 더 있네요.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가시면 된다. 동그라미 2번 이자소득으로 과세했다가 소송 도중 종합소득으로 과세되는 사업소득으로 처분 사유를 변경했다. 대금업이라고 본 거죠? 그것도 가능하다. 물론 조문은 다르지만 종합소득 안에서 있다. 이 정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이번에 종합소득 신고하니까 이게 올해 처음으로 이제 뭐 분리과세랑 주택 있잖아요. 주택. 난 내 클라이언트들이 그렇게 집이 많은 줄 처음 알았어요. 진짜 어마어마하다는 걸 느껴서 사람들이 이게 다주택자 이게 어마어마하구나. 제일 많은 분이 40 한 채인가 두 채 있더라고. 40채가 좀 넘게 있대요. 그건 멀쩡한 분입니다. 멀쩡한 분. 저는 친한 분인데 사장님이 사업을 하시는데 음식점 하시는데 40 몇 채가 있더라고. 음식은 언제 만드는 거야? 그렇잖아요. 40 몇 채. 내가 깜짝 놀랐어. 한 6채, 7채까지도 야 이게 분리과세자가 되더만. 월세가 거의 없어. 2천만 원 이하잖아요. 그러면 간주임대로 계산하니까 얼마 안 나와. 왜냐면 대부분 사는 게 인천, 천안 뭐 이런 데 엄청 많이 사는데
서산도 사고 뭐 전라도도 사고 서울에는 이제 없으니까 요 근래에 그렇게 많이 사셨더라고 진짜. 끝없이 진짜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이제 주택임대 있으니까 종합소득세 할 때 우리 직원들 미쳐버리려고 해. 근데 이게 서식이 너무 잘 돼. 더존이 너무 그냥 입력 날짜 임대기간만 입력하면 뭐 3억 빼주는 거 있죠? 알아서 다 계산해줘. 알아서 3억 빼주고 순서대로 빼는 거 있잖아요. 우리 힘들게 하잖아. 알아서 빼주고 60% 이거 알아서 있어. 서식 쫙 있어. 나가고 감면 있지 감면 그것도 4년짜리 이제 8년짜리 있으면 30% 75% 탁탁 돼. 밑에 농특세까지 쫙딱 되더라고. 그래서 어마어마하구나. 그래서 집이 40채 정도 있는 분이 있어. 40채. 그분은 이제 분리과세가 안 되는 거지. 기장해야 되고 그런데 이분이 사업소득도 있고 왜인지 모르겠는데 근로소득도 있어. 근로도 다양한 소득이 있는데 주택임대사업 있잖아. 40몇 채 있지. 40몇 채. 이걸 하니까 세금이 줄더라고. 왜 기장을 하니까 차입금 있잖아. 차입금. 월세 하나도 없어. 다 간주임대래. 간주임대래 있잖아. 그 들어오지. 근데 차입금 있잖아. 차입금이 이자가 더 높잖아. 그러니까 결손이 나더라고. 결손. 근데 주거용 임대업에서 생긴 결손금 다른 소득과 통산할 수 있잖아. 통산하니까 환급세액이 800만 원이 나오더라고. 이런 세상에 오히려 환급세액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야. 이게 세제가 좀 잘못됐구나 라는 생각이 나는 오히려 더 들더라고. 간주임대로 결손하고 그 이자 비용 넣으니까 쭉 빠지는 거야. 쭉 완전히. 야 이게 세상에 이렇구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면서 다주택자들의 천국이구나.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물론 그분은 이제 적자니까 감면받을 것도 없지만 이거 좀 심하다 생각이 들면서 야 우리 나 이게 좀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내가 우리 직원한테 쓸데없는 거 시켰는데 야 우리 클라이언트가 집 가진 거 개수 한번 다 합쳐봐라. 한번 임대했더니 한 400채 정도 나옵니다. 400채인데 클라이언트에서 400채 정도가 쭉 산 거야. 뭐 3채 4채는 뭐 일도 아니야. 수십 채씩 가지고 있더라고. 그래서 나도 부름합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좀 그렇더라고.